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고생스러웠죠?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고 많았습니다. 난 사실 누구를 친구 간 게 아니라 손 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누가 아닌데요. 아마 우리 홍보 속에 찍은 거야. 야, 나야 이렇게만 해. 너무 감사해요. 잘 계세요. 그럼요. 정치와이드의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 가치 동맹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협박하는 북한과 중국입니다. 뭔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험한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북한과 중국에서 나온 반응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으로부터 빈 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감지독지하는 그 못난 인간의 사유 세계를 어찌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겠냐마는 우리는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도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 볼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任何一支军队，只要站在历史发展潮流的对立面，恃强凌弱、倒行逆施、扩张侵略，必将碰得头破血流。 말만 들으면요. 이거는 뭐 한판 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린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인간의 사유 세계를 뭐 알 수 있는가 이런 얘기 꺼내면서 협박성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좀 더 화면을 소개해드리죠. 간단히 요약하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은요. 빈 껍데기 선언에 감지덕지하고 있다. 못난 인간. 그리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래가 없는 늙은이. 북한이 워낙 험한 소리를 그동안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뭐 예상을 뭐 틀리지 않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번엔 중국 반응입니다. 압도적 친미 정책, 북중러 보복은 한국의 악몽이 될 것이다. 뭔가를 하려는 걸까요? 악몽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지금부터 좀 해보죠. 신성범 전 의원님, 북한과 중국은 지금 뭐가 가장 지금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거친 반응을, 협박성 발언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뭐가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인다고 분석을 좀 하시겠습니까? 김여정 말을 전달한 아나운서의 발언 가운데 두고 보자는 말에서 저는 오히려 좀 안도감을 느꼈어요. 두고 보자. 두고 보겠다는 그 표현은 적극적으로 뭐 보복할 리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핵을 쓰면, 북한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종말이 올 것이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귀에 거슬렸던 거고, 두 번째는 예.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어떻게 그러죠? 압도적으로, 적극적이고 압도적으로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 대목도 북한으로서 굉장히 뭔가 위협을 느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핵 문제에 관한 어떤 거냐 하면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자기들에 대한 안전까지, 본토에 대한 안전까지,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데, 그걸 공격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제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이 정도 각오로 대응할 것이야. 움직이지 마라는 신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한마디 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은 기강되지만 우리 톤은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는 당장 나설 것 같지는 않다. 도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느껴지고, 오히려 중국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한국이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했잖아요. 어떻게 고분을 했잖아요? 중국은 큰 산이다, 큰 봉우리라 그러고 우리는 예. 작은 나라라고 표현했던 그런 분도 있었고 만절필동이라 그래갖고 모든 것은 동쪽으로 흐른다. 중국을 아주 심사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심기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한민국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미일 공조로 예.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섰다는 게 드러난 순간 또 중국에서는 그게 가장 큰 아픈 거죠. 또 공동성에 의해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사회 용어이긴 하지만 만만하던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완전히 등을 돌려 미국 편을 선다. 이게 가장 아픈 거죠. 우리로선 사실은요. 한국의 악몽이 될 수도 이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중국이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게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신성봉 교수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른바 한한령 이후에 경제적인 조치일 텐데 중국의 스타일상 공산당이 결정하면 민간단위까지 쭉 파급돼서 아마 제가 예. 보기에도 경제적으로 압박은 있을 수 있다.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그런 거를 좀 예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요. 뭐 구체적인 거 모르겠습니다. 자, 김재수 전 사무총장님, 좀 들으셨어요? 그리고 신성범 재원님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북한과 중국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이 결과를 놓고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이런 굉장히 거친 반응이거든요, 지금. 예, 북한의 반응은 뭐 내부 정치용이니까 예. 저 거친 발언이 사실상 객관적 뭐를 표현하기보다는 예. 북한의 그냥 그 도발적인 심정을 표현한다고 보고요. 예, 중국은 좀 다른데 이제 예. 북한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훨씬 더 이 한반도가 대결장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저질렀지만 본인들이 잘못한 건 관계없이 남한, 한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반응을 보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북한이 저렇게 반응하더라도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얻어온 성과가 화려한 그 어떤 수사는 말잔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안보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북한의 저 반응과 관계없이 예. 야당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인데 중국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 적자와 이렇게 대중 무역에서의 적자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 되면서 LG 중국 공장을 방문해서 뭔가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좀 더 잘해보겠다는 이런 제안을 예. 한 마당에 대만을 둘러싼 양안 발언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기들의 우호적 그 제스처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일종의 그런 것을 거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센 발언, 적극적 발언을 하는 것 같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그 어떤 그 분석으로 흔히들 이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결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윤석열 정부도 좀 그런 판단에 빠진 거 아닌가. 사실상 신냉전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자본들의 움직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독일의 슐츠 총리 같은 분들은 중국과 또 상품 교역의 어떤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예. 기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불만이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준수 전 총장님, 사실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특히 이제 북한의 핵 공격 시 대응 이게 좀 방점에 찍혔는데 국내 일각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수층으로 꼽히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로는 좀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공격의 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북한의 반응은 아마 수위가 더 세졌겠어?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훨씬 세졌겠죠. 실제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이 소위 이제 보수 우익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예. 훨씬 더 그 유럽보다 더 핵 공유가 강한 뭐 한국식 핵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예. 또는 그것이 안 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핵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할 거다. 또는 정말 그것도 못 넣는다면은 일본처럼 우리도 핵 그 재처리, 그러니까 원자로 재처리의 어떤 이런 거를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뭐 6개월 이내에 핵 무장이 가능한 수준의 어떤 그것이 가능한 토대는 만들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것에 상의한다. 서로 또는 뭐 실무 그룹을 예. 구성해서 그 앞으로 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의논한다. 이런 식으로 훨씬 기대와 그동안 선전해왔던 거에 못 미치는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예.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한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왔죠. 끝났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굉장히 험악한 소리를 내뱉으면서 지금 약간 협박조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부수적인데 이걸 갖고 설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굉장히 화제를 낳았던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만찬장에서 노래 한 소절 부른 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 다 복당을 한 상태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예요. 대통령실이 뭔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조율된 노래를 하는 것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부르려고 했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듀엣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됐다. 그러면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를. 그러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반응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트집을 잡습니까? 중요한 외교 활동에 모함을 한다. 국익 훼손 반국가적 작태다. 이렇게 또 강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일단 나눠서 좀 보죠. 정혁진 변호사. 네네. 박지원 전 원장. 일각에서 요 내용이 처음에 알려지니까 그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아니 노래를 솔로로 하면 어떻고 듀엣으로 하면 어떤가. 이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또 굳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는가.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님은 정치 구단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구급도 하지 않을 이야기를 왜 저렇게 이야기했나? 단도 아니고 한 9급도 안 된다 지금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듀엣으로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혼자 불러가지고 좀 기분이 상했다, 빈정 상했다. 미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박지원 원장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고 납득할 수 있겠는데 예. 미국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본인은 무슨 약간 소식통 약간 이런 쪽으로 인용을 해서 한 것 같아요, 말을.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예. 아주 막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기분 좋다. 굉장히 사실 환호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뭐 그 악단장인가요? 그 사람도 아주 그냥 놀라는 그런 그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 아주 그 기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저기에다 대고 박지원 원장이 확인도 안 되고 확인할 수도 없는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가? 왜 이런 반응일까요, 그럼?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박지원 원장이 요즘 좀 이상하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뿐만 아니고 얼마 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송영길 대표 보고 큰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왜 그릇의 크기가 나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릇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 송영길 대표는 깨끗하냐 오염됐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가 그렇죠. 그게 지금 핵심이죠, 핵심인데 왜 그릇의 크기를 이야기하나? 그때도 이상했는데 예. 이거는 더더군다나 좀 많이 나간 것 같다. 그 이야기는 예.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비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저런 말씀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이 이런 얘기를 본인이 이제 글을 올려서 이게 좀 시작된 건데 정혁진 변호사가 아주 지적을 그냥 조목조목 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에 대통령실 관계자 이 박지원 전 원장의 이런 입장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근데 여기서요. 반국가적 작태가 나왔어요. 이게 반국가적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굉장히 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고 있는 게 대통령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박지원 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 좋은 모습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예. 기분 좋은 모습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더 기분 좋게 띄워주려고 했던 모습 그러니까 듀엣을 했었으면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를 뭐 국가적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도 외교적인 준비를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뜨끔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사실 같습니다. 만약에 박지원 전 원장의 저런 지적이 터무니없어요. 근거 사실이 아니고 근거도 없다 그러면은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왜 모함을 하느냐 그리고 이거 가짜 뉴스성 아니냐 이 정도 반응은 알겠는데
반국가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망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대통령을 너무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듀엣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예. 반국가적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국가인가? 대통령이 그대로 국가로 적용이 돼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적 세력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혀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굉장히 신격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모습들은 국민에게는 당연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신성범 전 의원께는 추가로 지금 사실 요 주제에 대해서 할 때 영상이 처음에 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길에 이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과 인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가서 기자들한테 뭐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외 순방 또는 해외 방문 뒤에 돌아오는 길에 사실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짧게라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간담회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인사하는 자리의 연장선으로 간담회 자리를 조금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했어야죠. 하는 게 좋았어요. 예. 왜냐면 어차피 저렇게 할 거. 제가 보기엔 저 왜 갔느냐? 분명히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이도훈 대변인이 이번에 5박 7일 동안 우리 수행 기자단들, 예. 우리 그 용산 출기자, 대통령 예, 출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지라고 해서 가서 인사하는 건 좋은데 예. 그러려면 좀 인사를 짧게 하고 사실 몇 마디 더 약간의 제목거리를 어떻게 예. 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언론에게 제공했어야 된다고. 사실 통상 약간 이렇게 느낌 있죠. 약식으로 좀 하거든요. 비행기 뒷이야기도 안에서. 들려주고 뭐 어땠다 이렇게 해야 예. 같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인간적인 면목, 고민 이런 거까지 섞어서 뭐가 피처 스토리가 나오는 건데 예. 저렇게 인사만 하고 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손해 보는 거다. 오히려 왜 안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연결되는 게 예. 지금 그 도어 스태핑을 안 하잖아요. 그 기자회견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대목은 지금 뭐 굉장히 외치의 성과, 외교의 성과로 내부 국내 정치에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이 점에서 보자면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 기자님들께 알려줘서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이 방미 성과는 예. 일방적인 성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브리핑 내용을 만들었고 예. 우리가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성격 정도의 성과만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속빈 강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실익은 없는 성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도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까지 가면은 오히려 더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예. 이 비행기 내에서는 기자간담회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참 아쉽다. 조금 더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방문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미 나왔고요. 아마 내일도 조금 정치권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려 보고요. 다음 주제는요. 요즘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장했네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자, SNS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등등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큐 영화도 공개가 됐죠. 찍고 여기에 메시지도 자주 낸다. 굉장히 바빠 보이잖아요. 평산 책방은 문전성시. 문전성시 여기 문을 좀 봐주세요. 문. 원래 문전성시라는 이 한자의 문자가 이 문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 저희 정치와이드 제작진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문전성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문을 열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안도감이 듭니다.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농사 일을 하면 좀 치유되는 것 같은. 인터뷰 시작할 때 혹시라도 민감해서 피하시고 싶은 질문은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단 하나도 패스를 안 했습니다. 이걸 제가 써도 됩니까? 하니까 일단은 감독에게 재량권을 준다고. 그게 나중에 문제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편집권은 감독한테 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 평산 책방 여기 들어가려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줄을 서고 계신다 그러네요. 지금 며칠 된 영상인데요. 굉장히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보이죠. 저렇게 줄을 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모습이 저렇게 SNS를 통해서 사진, 영상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신 분들이 찍어서 아마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패널 네 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큐멘터리 개봉됐죠. 책방. 많은 분들이 찾는다 그러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아니 잊힌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게 그 모습입니까? 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활동, 굉장히 바쁜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생각 말풍선이 그려져 있죠? 여기는 열린 답입니다. 네 분께 미리 써달라고 문제를 드렸는데 한 분씩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거꾸로 가볼까요? 정혁진 변호사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바쁜 일정들 이런 걸 소화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문책이라고 썼거든요. 문책이요? 네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책방의 준말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다시피 이제 본인은 잊혀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지금 식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처음부터 잊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그러면 잊혀지고 싶다라고 한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잊혀지고 싶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 돈 제가 봤을 때 그 책방 평산 책방인가요? 예, 평산 책방입니다. 그 책방 만드는데도 한 10억 가까운 돈 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들여서까지 이렇게 한 것은 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만든 그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예. 누구를 문책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책에 또 문책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측을 정혁진 해봤습니다. 변호사는 그럼 둘 중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둘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문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예.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갖다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뭔가 움직이면 나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활동에 대해서 참 그동안 많은 시각들이 있어요. 이걸 평가하는 방법. 완전 다른 시각들인 거죠. 자, 이번에는 김두수 전 총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퇴임 대통령으로서 예. 최소한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행보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퇴임해서 거의 제2의 고향이죠. 고향에 가까운 양산 그전에 사시기도 했고 예. 거기에 내려가 조용히 사시는데 예. 그 평산마을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조용조용한 서로의 어떤 이런 어떤 교류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책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예. 그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선한 영향력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치는 거리를 두고 최소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이제 지역에 내려오셔서 사셨는데 예. 그때는 그런 거 없이 하루에 수만 명이 이제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의 여러 일문일답에 대해서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했고 결국 그런 것에 반응을 했고 그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서 비극적 일도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 가장 조용하고 문화적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다리 아저씨 같은 역할을 한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저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 봅니다. 책방이 조용히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는. 방문을 하시겠지만 예. 책방이란 공간적 한정이 돼 있고 예. 특별히 거기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거나 연설을 하거나 예.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남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팽산마을에 도움도 되고 주변에 도움도 예. 되면서 본인이 퇴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 그걸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전용기 의원께서는 겸손 뭐 이런 걸 쓰셨네요.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겸손하라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 활동의 모습을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겸손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모든 행동들이 해석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치인 안 만난다. 앞으로 나를 좀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지금 이렇게 책방을 열고 많은 국민들과 만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가만히 있는 것과 별개로 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뭐 외교 비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내는 것이 아닐까. 우리 정치와에 대해 조금 맞게끔 해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하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상대에게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권력은 유한하다. 예.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나면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 결국에는 시골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책방을 하나 운영하는 책방지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뭐 검찰 권력이라든지 다양한 권력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이라고 하면 무시하고 자기 편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은유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유한하니까 예. 나를 보고라도 조금이라도 겸손한 모습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야 된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은 겸손입니까? 결국에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았죠. 5년이라는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검찰 권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들이 문재인 예. 대통령에게서는 떠났고 윤석열 정부로 그대로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책방지기가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정치적 해석을 하자면 윤석열 정부도 5년, 이제 4년 남았죠. 그때가 지나면 권력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나처럼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니 겸손하라. 이런 메시지가 깔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예. 지금요. 자, 이번에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물망이라고 쓰셨네요. 한자로. 설명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 정치사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권력 의지가 전이라면 없던 분이 예. 상황에 떠밀려 대통령이 됐고 그거의 핵심이에요. 예. 상황에 떠밀려 2016년도에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갑자기 상황에 밀려서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망설이다가 대통령이 나와서 당선된 분이다. 예. 특징이 뭐죠?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굉장히 강하다.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좀 더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정치인 자질로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정말 정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은 순하고 착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은 제가 보기에는 다큐에 담겼다는 그 부분이에요. 지난 5년 동안 성취가 모두 거꾸로 돌아가다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는데
허망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5년 다큐 영화의 그 찍은 원래 원본에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다큐 영화에는 그 대목은 빠졌다고 또 그러네요. 근데 그러게. 공개는 됐어요. 있던 그 대목, 예. 있던 그 대목이 본심이고 본심 때문에 더 부담돼서 뺀 거죠. 저는 그래 본다. 그래서 따라서 굉장히 평범한 촐로처럼 경남 양산에서 책방을 하고 있지만 예. 국민 여러분 아시죠? 저 잊지 마세요라고. 그럼 이 물망은 이른바 물망쇼의 그 물망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요. 나중에 잊지 되면 말아달라. 시간이 지나면 이 문재인의 진가를 전 예. 대통령의 진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 이분 이 팻말 좀 내려주시고요. 정혁신 변호사께는 추가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영화 얘기 꺼내셨는데 이 다큐 영화 이제는 공개가 됐고요. 이제 뭐 개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5월부터 개봉된다는 예고가 됐었는데 사실 이게요. 생존해 있는 대통령에 관한 다큐 영화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개가 된 내용을 보신 분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그 생존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다는 이 다큐 영화거든요. 이거 이례적이다 사실은. 이런 영화 다큐 영화가 만든 게. 그리고 사실은 이건 본인이 동의했으니까 이걸 찍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야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이제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 상황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양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런 영화가 개봉되는 것이 그 국민 통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그 도움이 될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어차피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계속 바뀌기 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10년 뒤나 20년 뒤나 그 정도 뒤에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다큐 영화의 개봉일이 이달 5월 11일이라고 해요. 네. 5월 10일. 5월 10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 아닙니까? 딱 그날이죠. 네네. 그럼 이게 우연입니까? 뭐 우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 그거 뭐 개봉 일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로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저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영화가 나온다거나 예. 한쪽으로 완전히 미화해가지고 미화되고만 이제 호의적으로 다룬 영화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만 다룬 영화가 지금 개봉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준수 전 총장님, 사실은 이 영화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어떤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미 정권이 교체가 된 상황이다. 그럼 과거 정부 때 이 다큐 영화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뭐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좀 얘기가 설명이 되는데 사실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었다. 그 실패한 정책도 꽤 있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대북 관계 사실은 실패라는 판단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 메시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 때 예. 그 만드는 제작자와 감독이 어떤 것을 부각해서 만들 것인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 아주 다큐는 반드시 객관적인 걸 다루어야 한다는 뭐 그런 원칙은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정치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어떤 리더십 이런 차원보다는 약간 이제 법조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결단해야 되고 예. 또 그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검찰총장 지금 현재 현 대통령의 그 검찰총장 시절에 문제가 됐을 때 분명히 검찰총장 퇴임 같은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간 거라든지 또는 뭐 임기 마지막에 사면복권에 대해서 예. 한번 마무리해야 되는데 결국 망설이다가 이제 사면복권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복권하고 이제 또 다음 대통령을 넘긴다든지 이럴 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정치인 대통령으로서의 결단 이런 걸 넘기고 갔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영화에서 다룰 수 있는 다큐멘터리는 그냥 그 다큐멘터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아까
이 영상이나 사진도 있었는데 그 평산 책방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까지 거기를 가보려고 저렇게 하는 모습인데 그분들 상당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고요. 또 민주당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런 모습들을 계속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심정일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굳이 떼놓으려고 하는 사실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그런 내용들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나누어 둘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는 저 모습에 그냥 별다른 그런 뭐 생각이 내온 걸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분명히 갈등 속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다음 우리 챕터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 박홍원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우리 당원들이 보여줬던 모습 이런 일부 것들 당원들의 보면, 반응이 있었거든요. 예, 아직까지 뭐 갈등 속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처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문제처럼 보여주는 것은 아직까지는 너무 넘겨짚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표정을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말씀하시죠. 아니, 이게 전직 대통령 문화에 관한 건데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온 미국 정치만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들은 절대 현실 정치에 개입 안 하는 걸 어떻게 불문율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사이가 다 좋고 어떤 대여섯 명씩 몰려다니는 이유가 정당을 떠나서 퇴임하는 순간은 현직에 관한 이야기를 현실 정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기자들도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하께서 하실 때는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묻는 기자도 없어요. 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자 클린턴이 누가 가장 친합니까? 자기하고 싸웠던 아버지 부시 또 그 아들인 그 아들 부시하고도 그렇게 친하고 예. 오히려 클린턴과 카트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같은 민주당이지만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직 다 둘밖에 없는데 또 세 명밖에 없는데 예. 이런 식으로 현실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영향력을 내가 잊혀질까 봐 내지는 내 업적이 완전히 폄하되는 것은 난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예.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걸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트루만이 대통령 말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어요. 민주당 공화당이었어요. 예. 심지어 아이젠하워는 트루만 밑에서 어떻게 보면 장군을 지낸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 군대 정당은 달랐는데 그 개인적인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예. 백악관에서 취임식장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루만은 살아생전에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사실 전직 대통령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서는 안 되는 처지였잖아요. 무조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렇죠. 블레싱을 받아서 친문표까지 흡수해야 되는 처지였으니까 철저하게 인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예.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은 글쎄요. 표시는 잘 안 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분이 주목하고 계세요. 뭐 영화까지 나오고 책방을 열는데 책방지가 돼서 직접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데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는 민주당의 지금 상황 몇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 이슈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뽑히자마자 사퇴 청원. 그럼 뽑히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퇴하라. 뽑힌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니 새 원내대표 의심하는 그들. 이런 제목입니다.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걸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볼 영상에는요. 박광원 새 민주당 원내대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던 박홍근 원내대표께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거취 문제를 제가 언급한 적은 없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총선은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서 결집해서 총력 결집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새 원내대표가 있고요. 이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당대표가 있어요. 근데 새 원내대표한테 질문이 그 당대표에 대한 거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래요, 지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뭔가 미묘한 긴장일까요?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새 원내대표, 박강원 원내대표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 이 당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당원들이 뭔가 이렇게 청원, 원하는 바를 쓸 수 있는 요구사항을 올릴 수 있는 글이 있는데 이런 게 올라왔어요. 박강원 사퇴 요청, 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뽑혔잖아요, 금요일에. 근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유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런 걸 의식했는지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안의 차이는 상대만큼 크지 않다. 싸우면 안 된다. 뭔가 말리는 듯한 입장을 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 네. 지금 이 청원,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지금 요구하는 당원들, 뭐 일부 당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정컨대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보여요. 근데 이분은 박강원 새 원내대표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관련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도 큰 역할을 하셨고요. 이낙연 당대표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좌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지 않나요? 좌장 역할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장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의 갈등이 마치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 그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그 박강원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표심을 보면 과반 이상을 획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결선 투표를 안 갔어요. 맞습니다. 예. 그 안에는 분명히 친명 그룹에 속하는 분들의 표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만 봤을 때 사실 친명이고 비명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 이 프레임 자체가 누군가의 갈라치기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내대표 선출을 하는데 친명이고 비명이고 나누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강성 지지자들께서도 언론에 나오는 친명, 비명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 박강원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이런 청원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도 바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의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는 원팀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고 우리 이재명 대표와 박강원 원내대표의 지도부를 한번 함께 구성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강원 새 원내대표에 대해서 약하게 말하면 마땅치 않게 여기는 당원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은 사퇴까지 요구하는 당원들의 생각의 이 바탕에는 여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줄인데 맨 마지막 게요. 더욱 하나된 강한 민주당 이재명 꼭 지켜내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박강원 새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글 중에 이재명을 지키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서서 봤던 사퇴 청원 있죠. 그 사퇴 청원을 그렇게 요구한 이유 중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사퇴시킬 계획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강원 새 원내대표에게. 신성범 전 의원님,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아주 그 강성 지지자들은 저렇게 음모론을 흩뜨리면서 적개심을, 어떤 적대감을 이제 키우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 우리 정치판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배후에서 저런 일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기획 그룹이 있고 그 기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손쉽고 어떻게 보면 게으른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오히려 제 눈을 띈 대목은 박광원 의원이 아주 온건하고 합리적인 거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의 대명사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볼 때는 자, 지금까지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여당과 붙었는데 내년 선거를 총선을 앞두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차가 많이 났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접근 방법은 다를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뭐 원내대표가 들이받아가지고 물러나게 할 수는 없을 테고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함직한데
당내에서 저렇게 강성지자들이 문제를 삼으면 글쎄 저렇게 되면 다시 한번 갈등의 소지를 오히려 더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오히려 원탑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더 맞춰서 가면 오히려 야당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요구를 하는 이 당원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성당원, 강성친명 당원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아마 이분들은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거를 예상을 못했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비판하는 글을 보면은요. 아무튼 묘한 긴장 관계, 이 지지자로부터 지금 그 긴장이 새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한 이후에 본인이 계속 조사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입장을 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하겠다. 조사 받겠다. 제발 조사해 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검찰은 아닙니다.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일정 조율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 요구하겠습니다. 온다고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다는 쪽과 오지 말라는 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가 하나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혁준 변호사. 검찰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가서 조사 받겠다고 해요. 근데 검찰은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뭐 이거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걸 전략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전략일지 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청객이죠.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제 수사할 일이 있으니까 오라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오지 말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간다. 이거는 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거 내일 가기로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하도 내일 가겠다고 한 거는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서 나온 결정일까요, 이게? 제가 변호사라면 저런 상의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저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사의 주체, 조사의 주체는 송영길 대표가 아니고 검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검사가 이제 송영길 대표한테 내가 뭘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송 대표 보고 오시오 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직 뭘 물어볼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드립다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영길 대표도 그런 취지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셨던데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 많이 있으니까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겠다. 입장을 얘기하고 싶다 그 앞에서. 그 이야기예요. 그 송 대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 하셨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범죄 수사를 정치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갖다가 하고 형사 재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담당 재판부가 쭉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송 대표한테 좋은 인상으로 남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준수 전 총장님, 무슨 의도일까요? 일단 통상적으로 이런 거 출대하면 이런도 송영길 전 대표 정도의 위치의 정치인들은 검찰과 협의를 하잖아요. 날짜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미루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가겠다라고 지금 합니다.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이번 사건은 이제 평상시 사건과 다르게 그냥 녹취록이라는 것이 계속 특정 언론에 흘러나와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졌고요. 송영길 대표도 압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전진된 수사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 관련된 국회의원 두 사람의 압수수색 말고는 특별히 이제 드러난 건 없는데 그 외에 모든 것은 녹취록에서 나왔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곤욕스럽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검찰과 일부 언론이 소위 피의자 이렇게
미리 공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내 차원에서도 좀 결백을 증명하려면 좀 공세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본인이 떳떳하다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 가까운 예는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예. 아마 패스트 트랙일 것 같습니다. 그때도 검찰이 미리 그냥 출두했고요. 또 좀 시간이 꽤 됐지만 이회창 전 대표 시절에도 예. 본인이 그 출두 날짜를 정해서 선제적으로 출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이 떳떳하고 검찰이 뭔가 흔히 말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로 뭔가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 좀 더 이것을 수사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이것을 공세적으로 쳐야겠다고 생각할 때 이제 저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검찰과 조율이 안 됐지만 그래도 예. 본인이 이런 입장을 밝히고 보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현기 의원.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곤욕스러울 것이고요. 사실 주도권 싸움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선제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 보면 예. 이미 범죄자 다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소환하지 않느냐에 대한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송영길 대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 녹취록을 들었던 것이고요. 예. 그 녹취록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가 정말로 잘못된 것처럼 이미 범죄자가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검찰이나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억울하다면 누명을 벗어야 될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처벌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예. 차일피일 미루면서 송영길 대표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이고요. 증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물어볼 것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 물어볼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증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거의 많이 나왔고요. 그 증거가 나온 것을 그 증거 능력을 확보해가지고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볼 것은 뻔하고 예. 충분히 범죄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내고 소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예. 이것을 검찰이 아니다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검찰도 주도권 싸움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정근 전 사무총장 예.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검찰도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예.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직면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출두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나는 피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신성모 의원님. 지금 왜 저렇게 송영길 전 의원이 왜 저럴까?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조급했는데 왜 조급해졌을까? 저렇게 당당하게 파리에서 들어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제는 9천 몇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요. 저 강내구를 통해서 강내구가 마련해서 이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9천 몇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제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떻게 됐죠? 압수수색이 있었어. 압수수색을 추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400만 원, 9천 몇백만 원 외에 예. 더 있는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검찰이 파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오히려 좀 저 대응이다. 예. 내일 가서 하겠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 가서 검찰 출입 기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 내지는 그 전략을 공개하고 오히려 선점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저는 머릿속에는 지금은 저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녹취록에 나오는 9천 몇백만 아니라 예. 뒷부분, 저 뒷부분에 오히려 머리를 짓누를 거 있습니다.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신경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신데 지금요. 지금 화면에 나갔잖아요. 요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후원 조직이에요. 이름이 나와 있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래서 뭐 먹사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줄여서. 요 후원 조직인데 여기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 있을 때 이 후원 조직의 회계를 담당하는 인물이 파리를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의 내용은 뭔가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자 반박하는 게 나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그분 단체 관광 온 거다. 그리고 이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 왔다 갔다.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을 맞추는가. 이렇게 또 반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서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자, 이런 가운데 이 후원 조직, 이 아까 뭐 먹사연 이렇게 약자로 좀 돼 있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됐죠. 이와 관련돼 있는 걸까요? 지금 그동안 공개됐던 이 녹음 파일 내용 중에 뭔가 이건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들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기를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기를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뭐 특별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들 개별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변인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아직 조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아직은 뭐 방침이 바뀐 건 없습니다. 조혁신 변호사, 지금 강래구 감사가 이 녹음판에 나왔잖아요, 말하는 게. 근데 그 소영길 전 대표를 얘기하면서 뭐 어디서 뭐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 검찰은 이 어디서가 어떤 소영길 전 대표만 알고 있는 뭐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런 의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게 24일 날 그 송 대표가 귀국을 갔다가 했어요. 근데 예. 귀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똑같아요. 지금처럼 검찰에다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날 소환해 달라.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강래구 씨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예. 그 이후에 누구에 대한 수사가 또 있어야 되냐면 그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이제 그 플로우를 갖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가타부타 간에 판단을 갖다가 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플로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오늘 송영길 대표가 내일 당장 출두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지금 앵커께서 정리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저께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했을 때 뭐 집이나 사무실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검찰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의자가 있는데 피의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상한 거거든요. 그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이에요. 거다? 기본. 예. 거기서 뭐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혹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의미가 있었던 압수수색은 뭐냐면은 먹사연, 이른바 조금 전에 나왔던 뭐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반박은 하고 있지만 예. 회계 담당자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파리를 갔는데 그게 파리를 언제 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예.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있으니까 갑자기 오늘 그냥 송영길 대표가 내일 당장 출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갑자기 또 출두를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강래구 씨의 그 녹취록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송영길 대표가 내가 많이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강래구 씨 입장에서는 어디서 그걸 구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어디서가 먹사연 아니냐. 왜냐하면 2021년 그 경선하기 직전에 예. 먹사연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정황 같은 것들이 그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그냥 의연하게 그냥 검찰이 그 뭐 계속 압수수색을 하든 말든 난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면 가가지고 정확하게 나의 결백함을 이야기하겠다. 이러면 훨씬 더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뭐 조급한 초조한 그런 모습으로 내일이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송영길 전 대표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건가? 아니면 본인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무튼 내일 오전 10시에 본인이 검찰 쪽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언론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물론 검찰 쪽에서는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조사가 이루어질 리는 없죠. 그렇다면 검찰청사 앞에서 또 뭔가 약식 형태의 회견, 뭐 질의응답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할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마지막 주제가 하나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당 상황과 좀 관련이 좀 있어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보시죠. 전화 받았다는 정광훈. 이 전화는
대통령실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주장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보다 좀 더 나가는 주장도 해요. 근데 대응이 없는 대통령실. 이것도 좀 이례적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가 문제가 있어서 허위 사실이면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든가 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아침에 일찍이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I've gotten a call from the Blue House.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And the president is going to America. 목사님, And pastor,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주세요. you must surely block off that KCTU force. 노동절날 저 반국가 행위를 On May Day that they're trying to go 이거는 against the government.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And you, Reverend, there's no one to block off this action.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nd I answered, 걱정하지 마시고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미국에 this. 잘 다녀오시라고 And 말씀하시고 success to your. 반드시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And we will surely protect the region of South 동의하십니까? Korea. Do you agree to this? 문재인 양방으로 이재명 쳐넣어라 자유대한민국 만세. 그런데 문제는 국민을 윤석열 대통령 만세, 정광훈 목사님 만세. 내가 또 설교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목사님 강화문을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연락 왔다니까 윤석열이가 나한테 직접 전화했다고 언론이 또 And the media is reporting the 윤석열 president 전화 한번 directly 받아봤으면 called me. 꿈에도 소원이다 내가. But it is my only hope that I get. 수석들이 그런 거 안 하고 뭐해? They must do that. 목사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What else 당연히 would they have to 부탁해야지 do? 나한테. That they must 누가 urge 부탁했냐고? 그거는 비밀이요. and ask me to protect South Korea. 이 언론 사람들이 웃기는 짬뽕들이야. And these media, they're very 그냥 foolish. 말을 비틀어가지고 말이야. 미국 가기 twist 전에 the narrative. 윤석열이가 정강훈한테 부탁했다. 정말 전화라도 왔으면 내가 진짜 꿈에도 소원이다. 꿈에도 That 소원. is my. 수석들은요 늘 저하고 통화를 해요. But all of these. 이겁니다. 김두선 총장님. 앞서서는 대통령실에 누군가 전화를 했다. 뭘 막아달라고. 근데 집회가 29일 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어제 나온 바로는 수석들하고는 늘 통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뭡니까 이게? 일단 뭐 정광훈 목사의 허풍인데 예. 허풍이지만 또 반은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실 구성을 보면 예. 충분히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도 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석하고도 통할 가능성도 있고 거기 비서진들, 예. 비서관 행정관들하고 통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 뭐 19년도부터 이 아스팔트 우파들을 다 모아서 예. 집회를 주도해왔던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허풍을 치고 본인이 정말 뭐 그 입에도 담기 어렵게 하느님 뭐 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저걸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절반은 뻥이고 예. 절반은 어느 정도 사실을 담은 이야기고. 뭐 지금 뻥이라 그러는데 뻥을 이제 허풍으로 예. 바로 잡겠습니다. 예, 예. 예. 절반은 허풍이고 뭐 그렇다 지금. 예. 근데 사실은 저게 대통령실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박 또는 뭐 어떤 대응하겠다는 경고 없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100% 허풍이기만 하면 예. 당연히 반박하고 하겠지만 실제로 저런 뭐 정무적 역할이나 또 어떤 대통령실 쪽에서 보면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정치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동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광훈 목사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부정하거나 반박하지는 못할 겁니다. 과거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김기현 대표도 결국은 선거에 도와달라고 했던 사실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혁신 변호사. 최근까지는 여당 국민의힘에서 뭐 누가 뭐 연락을 했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다 이제 대통령실까지 가서 어제 발언 더 나가서 뭐 수석 얘기까지 꺼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대통령실도 강하게 반박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일단 먼저 전광훈 목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석이 전화를 갖다가 하는지 예. 뭐 늘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거는 비밀이라고 지금. 그 수석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부터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전광훈 목사가 밝히지 않으면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밝혀야죠. 대통령실에서 나는 전광훈 목사하고 아무도 그 뭐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아무도 전광훈 목사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예. 밝히든지 예. 아니면 누구라도 전광훈 목사하고 그렇게 그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가 그렇게 통화를 갖다가 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야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을 전광훈 목사하고 그 대통령실하고 같이 예. 국민들을 농락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이기 때문에 예.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 정도가 됐으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용기 의원님 이거 허위 사실이면은 법적 조치도 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이런 게? 고발을 했겠죠. 허위 사실이면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 조명건도 고발을 해가지고요. 실제 기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만 나오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사실 국민들은 모두가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가짜 뉴스가 있고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법적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 보면 뭔가 찔리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해봅니다. 지성범 전우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저런 분한테 뭐 쥐락펴락 당한다 내지는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굉장히 뭐 기분이 안 좋은데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수석이나 저는 전화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전화한다는 전제는 사회 각계각층에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우리 지금 대통령의 정무적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시냐, 이런 거는 당연히 청와대 비서진이, 대통령실 비서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로 전광훈 목사에게 주로 많이 했다면, 사실이라면 예. 그거는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저분이 어떤 분인데 왜 저렇게 저기에만 매달릴까? 예. 내용도 민노총 이야기를 왜 저기다 합니까? 사람을 동원해달라는 취지인지 이런 것은 부적절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뭐랄까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 저런 분들 심지어는 굉장히 과격하고 과격한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오히려 보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대목은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저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하고 관련이 되셨던 분이 있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최고위원 한 분 계시고요. 또 최근에 다른 최고위원도 어떤 설화가 돼버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뭔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 영상 뭔가 발표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하였습니다.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는 결정될 겁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혹시 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신지요? 윤리위원회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그때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 제가 윤리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오늘 윤리가 처음 활동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 그런 건 아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이제 나중에 안건 올라가면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받게 되잖아요. 소명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좀 그런 일을 제가 미리 가상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고 일단 지켜봐야죠. 윤리위가 오늘 첫 활동을 하니까 어떤 사안들을 다룰지 지금 어떤 사안들을 다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미리 앞지려 가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리위원회 2차 회의가 다음 주에 열려서 뭔가를 좀 결정한다고 좀 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그 전에 뭐 소명도 좀 듣겠다 이런 입장도 좀 나왔는데 정혁진 변호사,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어요.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글쎄요. 일단 소명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것이 이제 윤리위원회에다가 예.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소명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징계 절차는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징계 사유는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올지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두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볼 지점이 있다는 겁니까? 네네, 왜 그러냐면 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오. 그러니까 뭐 4.3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북한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 북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 이야기가 반드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징계 수위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전광훈 목사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정기 의원님. 네. 태용호 최고위원 이 징계 개시 사유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김구 선생 관련 발언은 빠졌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뭐 철학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빼고서라도 굉장히 문제되는 내용들이 많았던 거죠. 뭐 JMS 민주당 그거 말씀하시는 것 사실 같은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민주당을 깎아내리고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정치인으로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발언이다. 해서 저런 부분들은 아마 강력한 징계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해 주셨지만 괘씸죄가 조금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이 윤리위원회 멤버시라면은 어떤 좀 판단을 하실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중징계, 태영호 최고에 대해서는 어차피 역사 해석의 문제니까 좀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경징계인데 중징계는 어떤 중징계라 김재원 최고의 중징계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와 공천 문제가 걸리면 중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뭔가 타격을 주게 된다면 타격을 주면 그 중징계가 되는 거고 태영호 의원은 별 문제 없을 거고 다만 저는 이게 그 제주 4.3 북한 김정일 지시로 촉발 이런 부분 사실 빼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이거는 뭐 당시 남조선 노동 남노당의 지시였는지 북노당 김일성의 지시였는지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다. 당시는 남노당 제주 도당에서 주도하거나 만든 거고 야산대와 무장대가. 그래서 저 부분도 사실은 태영호 최고는 빼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김수선 총장님 뭐 한 30초 정도인데 평가 좀 해주시죠. 이 상황 지금. 뭐 국민의힘은 당대표 이준석 발언부터 징계를 해서 사실 징계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원권 정지 한 1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또 뭐 최고위원들 두 사람이 저렇게 징계한다니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타협해서 6개월 선 정도 이렇게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징계 절차 개시됐고요. 다음 주에 2차 회의가 있고 거기서 소명도 듣고 그 이후에 뭔가 결정한다 그러죠. 지금 뭐 정치권에서 민주당도 아마 각별히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